처음엔 좋았어요. 처제를 임신한 딸이 출산하러 집에 들어온다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안 반가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손주의 출산과 딸의 산후조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힘들 줄도 모르고 마냥 좋기만 했지요.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니 저도 늙었나 봅니다. 이젠 힘들어요. 손주 웃는 얼굴만 보면 나머진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산후조리 한 달도 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문 뒤에는 하루가 30시간이 된 듯한 끝없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딸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엄마, 나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집이 네 집이지 어서 와. 그 대답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미역국을 뜨끈하게 끓여주고 살림은 제가 다 맡으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란 말이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딸은 예정일 열흘 전에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기용 세제, 젖병 소독기, 작은 수면포, 산모 패드. 거실이 순식간에 산후조리원 창고가 되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 이건 낮잠용, 이건 밤용. 그래, 너는 쉬기만 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정리하며 아기 냄새도 맡기 전에 마음부터 젖어들었습니다. 출산 당일 저는 분만실 앞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진통이 거세질 때마다 딸의 손을 잡고 숨을 맞췄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울음소리가 터졌을 때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그 작은 울음이 제 가슴을 쓸며 지나갈 때 저는 오래된 돌덩이 같은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밝은 날만 남았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사흘은 꿈결 같았습니다. 딸은 잠들고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는 천사처럼 잠들었다 깨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는 퇴근 후 병원으로 들러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진짜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고맙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밤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밤, 젖병 소독이 끝나기도 전에 빨래 바구니가 넘쳤고 기저귀는 시계를 앞질러 쌓였습니다. 아기가 한 번 깨면 딸이 깰까봐 저는 숨도 소리 없이 쉬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젖병, 3시에 트림, 4시에는 세탁기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낙천적이었습니다. 애 키울 때는 다 그래, 우리도 그랬잖아. 여보, 그때 우리는 둘이었죠. 지금은 내가 둘 몫을 하고 있어요. 잠깐이야, 잠깐. 남편의 잠깐은 시계보다 늘 느긋했습니다. 저는 말끝을 삼키고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젖병을 헹구는 물소리가 창밖 새벽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딸은 산모라서 누워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핸드폰을 보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남편 온대 저녁 뭐 먹지? 아무거나 먹자 그래.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 불을 켜고 고등어를 꺼내고 된장을 풀고 나물을 무치고 밥솥을 예약했습니다. 아무거나의 목록은 늘 길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한 날. 숫자가 여름 더위만큼 훌쩍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많이 나왔네. 사람이 늘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럴 수도는 매일매일이 되고 그 매일은 제 허리와 손목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그 지나면이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분명 앞으로 가는데 제 하루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낮과 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돌다 보니 달력은 어느새 2장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고기 먹을까요? 힘나게. 딸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쉬어 배달시키면 되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쉬어라는 말은 달콤했지만 카드 결제 알림이 제 주머니에서 먼저 울릴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안쪽에 떨어져 박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프지 않지만 곧 깊게 욱신거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딸이 출산한 지 2달이면 친정살이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넉 달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 몸은 그만큼 더디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까지만 있다 갈게. 그 말은 벌써 3번째였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3번째가 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은 늘 새벽같이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깨기 전에 미역국을 끓이고 전날 밤 젖병을 삶은 냄비를 씻어두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세탁물은 하루 건너 하루가 아니라 하루에도 서너 번이 됐습니다. 침대 시트, 아기 옷, 수건, 손수건, 그리고 딸의 내복까지. 빨래줄에 걸린 하얀 천들이 마치 제 어깨에 걸린 짐 같았습니다. 사위는 일주일에 3번, 많게는 4번 들렀습니다. 장모님, 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그 말과 함께 과자를 들고 들어오지만 식사는 당연히 제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밥상은 금세 차려집니다. 하지만 제 허리는 그만큼 더 굽어졌습니다. 장모님 요리가 최고예요. 그 칭찬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다음에도 부탁드린다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식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냉장고는 늘 빽빽했지만 그만큼 비어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여보, 이번 달 고지서 봤어요? 사람이 늘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저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제 마음을 읽어주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로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산모니까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제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뭐 먹는 거야? 냉장고 보면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 엄마 요리는 뭐든 맛있어.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저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제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애 보는 건 보람 있잖아. 힘든 건 잠깐이야. 남편은 여전히 낙천적이었고 그 낙천은 제 피로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기 울음이 잠시 멎은 사이 거실에 가만히 서 있으면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문득 이게 내가 꿈꾸던 할머니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다는 기분. 그리고 그 감정이 생각보다 빨리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이 친정에 머문 지도 5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세탁기와 밥솥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죠. 아기는 칭얼거리고 딸은 침대에 누운 채로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분유 떨어졌어. 사위 퇴근할 때 사오라고 말 좀 해줘. 네가 직접 전화해도 되잖아. 엄마가 말해주면 되잖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투 속에 엄마는 당연히 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전기밥솥 뚜껑을 여니 밥 냄새 속에 묘한 허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밥은 충분히 있었지만 정작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차리고 치우다 보면 음식이 더 이상 음식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죠.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이 끝이 없어요. 아니, 애 봐주는 건 잠깐이잖아. 곧 갈 텐데. 그 고지 벌써 몇 달째예요.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TV 리모컨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안아 재우는 동안 제 팔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숨고른 잠소리가 묘하게 서운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가 온대. 나 좀 나갔다 와도 돼? 산후조리 중에 외출을? 이제 넉 달 지났잖아. 바람 좀 쐬고 와도 되지?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서도 아기는 누구한테 맡기고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주말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젖병은 식탁 위에서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점심 전에는 들어올게. 아기는? 엄마가 좀 봐줘. 나 진짜 잠깐만. 잠깐이라는 말은 그날따라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딸이 나가고 난 후 아기는 울다 지쳐 잠들고 저는 부엌에 쌓인 설거지를 치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 3시, 4시가 되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속은 천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아기는 내가 하루 종일 보고 밥도 못 먹었는데 내가 이러면 어떡하니?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산후조리 도와주는 거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와준다니 이건 이미 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려. 그날 저녁 사위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고등어를 굽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불 앞에서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늘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이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계속 해달라는 암묵적인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힘들어. 이렇게 오래 머물 줄 몰랐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조금만 참아. 그 조금만이 도대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저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며칠 뒤 예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아기는 칭얼거림이 심했습니다. 젖병을 물려도 안아도 노래를 불러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3번이나 기저귀를 갈았고 세탁기는 이미 2번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거 진짜 웃겼다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웃음소리가 제 등에 얹힌 피로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딸, 아기 좀 봐줄래? 엄마 설거지라도 하게. 알았어. 금방 갈게. 금방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 동안 설거지통에 물은 식어버렸고 제 마음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모님, 오늘 점심 뭐예요? 글쎄, 아직 뭘로 할지 결정하진 않았는데, 아, 그럼 제가 뭐 좀 시킬까요? 그 말이 반가워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배달보다 집밥이 더 좋긴 하죠. 결국 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칼질을 하다 보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도마 위로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여보, 나 진짜 이제 못하겠어요. 에이, 또 힘든 소리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기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 안불을 끄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지고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과 사위에게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낼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이 끓는 냄새가 퍼지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십 번 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물러서지 않으리라. 딸과 사위가 거실에 나왔을 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너희, 이제 날짜를 정하자. 언제 집으로 갈 건지.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래? 아직 아기도. 아기는 너희가 키워야지.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사위가 머뭇거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더. 조금만이 몇 달째인지 알기나 해? 나는 너희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가 아니야.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희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꺼이 시작했지. 근데 이건 도와주는 거지 아니라 떠맡기는 거지 됐어.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힘이 될 수 없어. 짧은 침묵 끝에 딸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집으로 갈게. 그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 부부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세탁기는 돌지 않았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없었습니다. 달력의 하루가 느리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손주를 보는 행복을 꿈꿨지만 그 행복이 나를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사랑도 당연함 속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 깨달음이 제 노년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며칠 후 첫째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둘째 가졌어. 끝난 줄 알았던 고난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